자, 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 내에 우리 홍 박사님을 초청해가지고 회사에 들어오셔서 제가 지금 복장도 지금 오랜만에 양복 입고 지금 이제 촬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호석 아카데미 통해서 홍 박사님이 얘기해주신 환율 공부 잘하고 계시죠? 근데 그 와중에 또 박사님이 또 책을 내셨어요. 책 제목이 뭡니까? 네,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돈의 역사랑 박사님이랑 좀 궁합이 잘 맞나 봐요. 그 단어를 계속 쓰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네. 제가 이번 책에서 그 동학개미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연구원이라든가 뭐 최근에 여러 네.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하는 것처럼 지난해 이맘때 대비해서 주가가 한 70%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성과를 낸 분들은 되게 적고 네. 또 평균 순수익, 그러니까 거래 비용을 감안한 순수익은 마이너스다. 이런 거는 안타깝죠. 안타깝죠. 정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때도 똑같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푸니까 그 출판사에서 이걸 제목으로 하자. 돈의 역사는 돈의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고 네. 왜 우리는 반복되는 역사적 경험에서 또는 반복되는 자본시장의 어떤 붐 앤드 버스트 또는 흥망성쇠 속에서 왜 자꾸 읽기만 하냐. 네. 그런 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 뭐가 있냐. 네. 그래서 우리 이효석 팀장님은 좀 어떻게 보면 그 주식에 집중을 하셨다면 네. 저 같은 경우는 환율과 자산 배분 더 나아가 네. 부동산까지 네. 좀 어떻게 보면 그 개괄적인, 그러니까 투자의 기초를 잡아주는 책이고 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제 책 읽고 네. 이효석 팀장님 책을 읽으면 네. 주식시장 이야기가 되게 재밌을 것 같고, 특히 제가 이효석 팀장님 책을 읽기 전에 이미 네. 주식 파트를 쓰긴 했는데 그 제 네. 주식 파트의 추천 종목은 아니고 네. 다음에 주식시장에 붕괴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쳐다볼 종목들 뭐 이러면서 종목군들 이야기를 좀 해놨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보면 우리 이효석 팀장님이 당신이 주식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야기했었던 종목들의 특성하고 꽤 많이 겹쳐서 그걸 그런가요? 보면서 네. 야 이거 겹치면 안 되는데 하고 좀 수정한 것도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이효석 팀장님 책 추천사를 제가 정말 즐겁게 쓰면서 그건 네네. 이제 또 디플레 전쟁이랑도 맞닿아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즐겁게 쓰면서 제 책도 마지막 마무리할 때도 도움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이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게 저도 그 기사 봤어요. 그 기사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 진짜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근데 박사님도 아마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쓰셨을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깨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안타깝냐면 나도 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면 아유 바보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근데 그 초년에 성공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제가 오히려, 제 그죠? 책의 그 가장 대표적인 제가 핵심적인 좀 문구 중에 하나가 바로 소년 등과는 3대 재앙 중에 하나다. 이 말을 좀 썼는데 이게 뭐냐면 제 주변에도 그렇거든요. 그때 20대에 큰 성공을 하면 큰 성공을 거둔 친구들이 제 주변에 좀 있었어요. 네. 그때 수백억 대의 자산을 일군 진짜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벤처에 투자하는 친구들이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뒤 10년 정도 지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후해서 연락이 닿는 친구나 소식이 전해지는 친구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정말요? 무슨 왜 일이 그러겠어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성공을 하니까 네. 시장 자체가 추세가 꺾이고 또 정보통신 거품이 무너지는 순간인데도 그러니까 추세가 많이 빠지면 그 전에 상승 추세일 때는 조정시 매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많이 빠지면 과매도다 하고 사서 그쵸. 거기서 떨어지는 칼날이 돼서 이제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연쇄적인 피해를 받고, 두 번째가 이 친구가 이제 성공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잔뜩 투자를 하고 또 주식에서 성공을 거둬서 현찰을 만들면 또 흥청망청 쓰고 또 돈이 부족하면 더 물타기 한다는 명분으로 레버리지를 또 쓰고 하다가 그 시장과 함께 코스닥 시장과 함께 나스닥 시장과 함께 이렇게 좀 소식이 좋았겠죠. 돈 벌고 막 할 때는 다 본인이 좋았겠지만. 그때는 뭐 정말 제가 그 전에 종종 제가 밥을 사던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연락도 끊긴 친구도 되게 많고 또 그중에 이제 유일하게 성공한 친구가 이민을 간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저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어떻게 그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고 이민을 가는 과정에서 뭔가 매듭을 지어주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면 이걸 좀 이렇게 엑시트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매도해서 현금화해서
다른 자산으로 이제 이렇게 배분하는 걸 저희들 보통 엑시트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 않고 끝끝내 계속 시장에 머물러 있으면 저는 그 동의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최근 들어 제 주변 지인들 중에 두 분이 주식 졸업을 선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김철 네, 모님 꼭 이름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존경하는 두 분의 투자자가 저도 그거를 봤거든요, 글을. 정말 저는 그 글 보면서 굉장히 큰 존경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걸 멈출 수가 있지? 저는 제 후배고 지인인 친구인데도 둘 다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 다 목표했던 정도의 규모의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네. 두 번째가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이나 변화가 내가 잘 알던 시장이랑 좀 다르다. 그러니까 나의 시대가 끝난 것 같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본인 스스로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정리하고, 특히 이제 다른 친구 하나는 제주도에서 네. 올레길을 풀코스로 이렇게 걷더라고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야, 사진만 봐도 힐링 되잖아요. 그러면서 느긋하게 하루에 한 코스, 또 비가 오면 쉬고 이러면서 지금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은 아파서 몸살이 났을 수도 있고 제가 아파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부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책에 이제 또 하나 쓴 게 언제가 당신은 파이어 할 때인가? 파이어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일찍 은퇴. 그 이제 재정적 자유를 이루고 조기 은퇴를 파이어라고 우리가 그렇죠. 보통 부르잖아요. 저도 이제 51살에 했는데, 그 뒤로도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 보면 은퇴하신 거 맞나요? 은퇴는 아니고 은퇴는 아니야. 지금은 직장을 그만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 회사를 차렸는데 뭐 프리랜서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FI가 Financial Independence, 경제적 자립, 그리고 Retirement Early. 일찍 은퇴. 예, 근데 일찍 은퇴는 안 하신 거고 경제적 자유만 얻으신 걸로. 아니 뭐 51 하면 일찍 아닌 거야. 아니 너무 꿈이 큰 것 같아. 제가 이현석 팀장하고 꽤 한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저한테는 이현석 팀장님이 되게 젊게 느껴지시는데, 여러분 앞에는 또 이현석 팀장님이 무게 담고 막 그러시죠. 아니야, 무게는 안 잡아요. 저희는 그 예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라서 그냥 이렇게 편합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저는 그 책에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불황이 리타이어먼트 얼리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불황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여러 번, 지난번 특히 환율의 미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티프레자일한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연결되네요. 그래서 안티프레자일한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불황의 은퇴가 가능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0.1% 정도의 분이 돌아가실 때 상속세로 50억 정도를 물려주고, 자녀분이나 주변의 그 배우자분에게 50억 정도를 물려주고 이렇게 떠나시는 분이 0.1%가 안 돼요. 0.1%.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상위 0.1%고, 특히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또 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나이가 들수록 부유한 분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50억 정도다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부에 속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본 100억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봤고, 그 이상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부를 얻겠다고 생각하시면 제 책은 보면 안 되고요. 어디 그 복권이 잘 당첨되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드는 거를 하시고, 또 거래소를 만드는,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고 회사를 만드시는 게 빠르지, 투자로 그걸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건 또 그 정도의 자산을 투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본인의 능력과 운이 굉장히 따라야 되는 일이라, 저는 그거는 포기했고, 그 밑에 너무 높은 수준은 하지 말자. 그렇죠. 그래서 대략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세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자산 관련돼 있는 통계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 가구 기준으로 해서 20억에서 30억대 정도가 일단 우리나라 그 가구의 가구 기준입니다. 이제 1인이 아니고요. 가구 기준으로 해서 보면 대략 한 1% 안쪽인 것 같더라고요. 1% 안쪽. 그렇게 만들면 이거 정말 파이낸셜 인디펜던스는 확실하잖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너무 과학 목표인가요, 이것도? 옛날 텐텐 카페가 20년 전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10년에 10억 만들기 카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 기억해 본다면,
20억에서 30억대가 20년 지나서 목표라는 건 뭐 현실적인 목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자 질문이 나오는데 박사님 그럼 어떻게 박사님 보면은 이번 책은 저도 읽어봤지만 느낌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사실적인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회사에서 그러니까 아니 20억에서 30억이라는 이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그 경제적 독립이라는 것에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르고 그렇지만 어쨌든 찝어 주셨습니다. 20에서 30 정도로 찝어 주셨고 이제 왜 안티프레자일한 거를 사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투자에 가장 성공하려면 싸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먹든 아니면 내재 가치가 뛰어난 기업이 이익을 내서 먹든 성과를 내든 그건 뭐 두 가지 방법이 다 있겠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 저렴할 때 괜찮은 회사나 괜찮은 집이나 괜찮은 자산을 사두는 것만큼 네. 투자에 유리한 출발점은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뭐가 싸냐 이렇게 하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불황에 사면 대체로 다 싸요. 그래서 우리는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면 2019년 3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2년 2개월 전. 2019년 3월이요? 네, 불과 2년 네. 2개월 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의 아파트 낙찰률이 80% 밑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낙찰률, 경락률이 뭐냐 하면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 가격이 지금 117% 정도 됩니다. 서울 아파트는. 117%요? 예, 그러니까 매물이 없다 보니까 장난 아니다. 일단 아파트가 나온 걸 사두려는 사람도 많고 두 번째는 이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몇 달 걸리니까 그 과정에 이미 집값이 오른 거죠 또. 그래서 지금 낙찰가율이 지난 5월 기준 117%입니다. 117%. 근데 불과 2년 전에 그보다 50%포인트까지는 아니어도 40% 정도 낮은 80%가 전후에 낙찰률이 3달 연속 이어졌어요. 네. 왜 그랬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다 알죠. 그때 뭐가 있었냐면 2018년 말에 주가 폭락했잖아요. 그렇지. 종합주가지수 1800까지 가면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나라 망한다 그랬고 더 나가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됐던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갑자기 싸한 분위기가 조성되며 강남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거의 한동 가까이가 다 경매로 나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맞아요. 그때 있었어. 그 아파트의 낙찰률을 조사해봤더니 60% 되더라고요. 진짜요? 물론 이제 좀 나홀로 아파트였고 문제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만 권리 분석만 잘하시면 그거 쉽게 지금 벌써 2배 이상 났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집니다. 그만큼 자산 시장에서 뭔가 패닉이 벌어지고 불황이 오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가 출현할 때 뭘 사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구체적 공부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 권리 분석을 한다든가 뭐 명의를 어떻게 양도할 것인가 또는 명도라 그러는데요. 또 더 나가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정말 부도 안 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유 현금도 좀 뒤져본다든가 그쵸. 산업에서의 경쟁 구도 정도만 봐도 네. 싸게만 패닉에 빠져서 아주 싸게만 거래되는 우량 기업을 사두기만 하면 그 뒤 우리는 좋아지거든요. 왜 좋아지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환율 급등 때문인데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결국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전체 GDP 절반이 수출이고요. 그래서 수출이 잘 되는 순간 뭐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 50%까지 오니까 순식간에 주식시장 뭐 사상 최고치 뚫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출 잘 되면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수출은 어떨 때 잘 되냐 하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경쟁력이 있어야지. 그치. 우리나라 뭐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수요 쪽에서 뭔가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수요의 자극은 미국 쪽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그건 불황이 오면 그렇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막 경제 어려우니까 2019년부터 금리 인하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두 번째가 우리나라 환율이 또 레벨이 김정은 국방위원장 맞나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하고 또 싱가포르에서 미북 회담할 때만 해도 환율 1,000원대까지 막 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뒤에 막 1,300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수출 경쟁력이 거의 30%가 개선되는 일이 함께 벌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진국에서 수요단에서 뭔가 자극이 발생하는 데다가 호재가 발생을 한 데다가 여기에 우리나라 환율 레벨 자체도 이 정도도 올라가서 기업들이 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환율이 이제 200원 떨어졌지만 아직도 1,100원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2018년 북미 정상회담 하던 시절에 환율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레벨이잖아요.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
원가 경쟁력조차 생긴 데다가 선진국에서 수요 땅까지 자극해주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보너스 주잖아요.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굵직굵직한 기업들 인센티브 잔치를 벌리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돈 들고 뭐 할까요? 쓰겠죠. 쓰겠죠. 어디다 쓰냐? 보나마나 뭐 먹을 것도 사고 외식도 하고 차도 사겠지만 결국 최종 목적지는 경제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여러 내구재 아니면 집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에 주택 가격이 싸게 경락률이 떨어지는 낙착률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에 주택을 살 수만 있다면 또는 주식을 살 수만 있다면 실패의 확률은 굉장히 제약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일단은 좀 자산 가격이 싸질 때 사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지를 드렸던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보면 못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을 사는 거에도 꼭지에서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사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꼭지에 사고, 주식도 더 올라가겠어 빠지면 사야지 하다가 버티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사면 꼭지고 맨날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저도 이제 안티프레자일한 뭐 미국의 달러 채권 뭐 이런 거 사놓고 있다가 기다리는 거 좋은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거에 일부 좀 답이 있었던 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작년 3월과 같은 아주 큰 위기가 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생각보다 소소한 소사이클에서의 위기는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아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좀 덧붙여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한테 저는 그 시드머니를 주식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종잣돈이라는 건 이게 굉장히 귀중한 돈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500만 원, 저는 이제 첫 번째 제가 만들었던 시드머니가 5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500만 원을 가지고서 서울에 있는 어떤 그 방 2개짜리 그 이제 빌라에 들어가면서 그 보증금을 냈어요. 네네. 그러면서 묵힌 거죠, 그죠? 네. 어디 이제 하숙하다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열심히 모아서 한 500만 원 생기니까 이제 그 돈 들고 주식을 했거든요. 뭐 옛날 이야기입니다. 책에 다 나와요. 근데 주식을 했는데 네. 좀 부족하더라고요, 돈이. 이건 너무 적은데 싶은데 친구랑 둘이서 맛보증을 샀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박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구나. 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키워서 좋았죠, 그때는. 그러다 외환위기 만나서 홀라당 다 날려먹고 친구는 더군다나 회사 그만두고 그 친구는 아예 돈도 못 갚는 상황이 돼서 제가 그 친구 돈까지 갚아줬던 보증 샀으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게 멘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든 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이러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자존감의 약화. 더 나가서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잘 하지도 못하고 미안하고 결혼 자금 날려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그래도 용서를 받고 그 상황을 다 고백했어요. 고백하고 대단하시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안 그렇게 그러고 이제 서로 통장도 오픈하고 저축해서 결혼 울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울었죠. 제가 울었죠. 미안해 그러면서. 아니 근데 박사님 그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이왕 얘기한 거 좀 솔직하게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거 보다가 신한은행에서 광고를 봤는데 신한은행 광고에 이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안녕하세요. 와, 생각보다 되게 비싸다, 그치? 그러게. 오늘은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젊은 여자랑 남자 그 커플인 것 같아. 부동산에서 나와. 그러면서 이제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비싸다. 그지? 그렇죠, 비싸죠. 그러면 이제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한숨을 크게 쉬고 오늘은 그냥 집에 가자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울컥하더라고 또.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걸 보면서 제가 울컥했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우리 와이프랑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집 보러 갈 때 딱 그랬어요.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냥 오늘 가자. 그 심정 그냥 가자고 할 때 그 심정을 알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제 젊은 분들도 생각하실 때 보면 알겠지만 이거 어떡하지? 답이 없는데?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대단하게 큰 성공에 대해서 막 엄청난 가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걸 바라시는 분은 이거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명당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도 어떻게든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면서 그래도 그때보다는 지금은 나은 상황이 된 거고 그 과정에서 박사님은 진짜 너무 완전히 풀 스토리를 책에 다 써놓으셨던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저는 가장 큰 장점이 박사님의 그 재테크의 히스토리를 공개한 거 그게 되게 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이제 오픈할 때가 됐고 또 오픈할 때가 됐고 아들들이 커서 녀석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아빠가 이렇게 고생해서 했고 또 공부는 시켜줄 텐데 너네는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그런 생활인들이 되도록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해왔는데 뭐 이제 아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요? 대학생이잖아요. 맞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책을 좀 선물로 주고 싶어서 쓴 책이죠. 그래서 아까 잠깐 화제로 돌아가자면 저는 그래서 종잣돈 생기는 걸 모조리 한 방에 탁 주식에 털어놨던 그 아픈 경험 때문인지 위험 자산에 올인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달러로 저축하자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불황이 오더라도 성과가 더 올라가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돈을 모을 의욕이 생겨요. 그리고 더군다나 달러로 저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네. 그 책에도 적어놨지만 뭐 9시 뉴스, 8시 뉴스에 주식시장 폭락, 환율 급등이라는 뉴스가 나올 때 그때 계좌를 열면 그러니까 그 행동 기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 정도 연간 소득을 갖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3,500이 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만 계속 쓰고 500만 원은 그냥 매월 50만 원씩 예를 들어서 달러로 저축을 하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게. 뭐 특히 그 예약 주문을 통해서 또 달러 선물 ETF를 사도 달러 그 국채를 사신다고 돼 있긴 한데 굳이 국채를 안 사도 뭐 예금부터 시작해도 예금부터 시작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아주 큰 돈 아니면 큰 돈 아니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환율이 급등했을 때 그 시드머니 아까 종잣돈이 예를 들어서 한 3년 저축했는데 이분이 500만 원, 1,000만 원을 저축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진급을 하시면서.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저축해놨는데 환율을 평균 레벨을 보니까 1,100원 정도에 가입했는데 1,300원이 됐다. 그러면 벌써 20% 이상 오르는 거잖아요. 거기서 벌써 이분은 2,400 정도 또는 뭐 2,500 정도 되는 자산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 따라서 우리 이효석 팀장이 추천했던 불황에는 성장주잖아. 그렇죠. 이 디플레를 이겨낼 수 있는 또는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회사는 안 망할 그게 성장주거든요. 우량 성장주인데 그런 주식들을 골라도 좋고요. 또 제가 책에서 썼던 것처럼 그때 경매 경락 시장을 가가지고 가면 정말 그 돈으로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서울 아파트 경락률 80%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시가 10억짜리가 9억 정도의 보통 그걸 해요. 감정 평가를 받는데 그게 80%니까 8, 9, 72, 7억 2천 정도에 낙찰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1억 8천 있으면 그 집을 거의 제가 봐서는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7억 2천 정도의 집을 사서 물론 경락잔금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사서 그때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10억짜리 집에 전세가 얼마냐면 5억 넘죠. 이해되셨어요? 벌써 우리가 느끼셨을 겁니다. 전세 자금이 사실은 이제 대출 받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걸로 전세를 집어넣으면서 물론 이제 잔금 대출을 갚아야 되겠죠. 그걸 갚으면서 하면 자기 원금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도 사실 1억 얼마 정도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 제가 꼭 10억짜리를 처음부터 경매를 10억짜리를 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꿈을 너무 큰 거 아니고 크게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처음에는 빌라도 좋고 또는 수도권의 작은 평형 아파트도 좋고 지방 아파트도 좋고 아무튼 권리 분석을 해서 낙찰률이 상당히 감정평가액 대비 싸고 그리고 명도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물건들이 위기에는 쏟아져요. 위기에.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2015년 같은 경우는 서울의 평균이 70%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달러에 예금을 하고 달러에 그 외화자산 투자를 하고 달러 선물 ETF를 투자를 하면서 시드머니를 구축해 나가다가 10년에 이런 기회가 보통 평균 3번, 4번 오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이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채찍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의 사소한 경기 변동조차 우리나라 경제 수출에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채찍 효과 때문에 우리나라 자산 시장이나 경제가 끊임없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좋았다 나빴다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완전히 양은 냄비처럼 그렇죠. 빨리 데워지고 식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데워졌죠.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저축해서 달러 저축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소액의 자산은 주식도 좋고 또 경매라는 찬스가 있고 더 나아가 좀 더 모으시면 갭 투자라는 찬스까지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찬스들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꾸준히 아까 이야기했죠. 올해 3천만 원을 썼다. 작년 한 해 가계부를 보니까 내가 우리 부부가 또는 우리 커플이 3천만 원 정도를 쓰고 500만 원 저축했다 그러면 올해 이번에 연봉이 조금씩 오르고 호봉이 오르면 그것만큼 더 추가하는 식으로 저축만 해도 굳이 여기서 생활 수준을 크게 안 떨어뜨리고도 저축을 해나갈 수 있는 힘들이 2030에는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취업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님이 경기를 부양해주고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좋은 그렇죠. 직장 많이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는 이제 다른 책에서 제가 이야기할 거고요. 네. 일단 우리가 조금씩 저축을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집을 사기 위해서 악정고투하고 있는 젊은 커플분들한테 드리는 팁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집 얘기로도 나왔고 이제 안티프레자일한 자산을 달러로 얘기해 주셨고 이게 이제 사실은 불황이 올 가능성에 대비하는 투자인 건데 뭐 저는 지금 타이밍에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는 글쎄요 이게 아주 정확한 타이밍을 말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그럴 가능성에 대비하는 투자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위기 그리고 어떤 불황 이거는 베팅을 하는 게 아니고 대비해야 되는 자산이다.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가는 빠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베팅해가지고 쇼치고 있다.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고. 진짜 위험하죠. 왜냐하면 호황은 길고 불황은 짧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호황이 길어요. 근데 화끈하지 않게 길고요. 보통은. 지루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반면에 불황은 아주 짧은 기간에 와요.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우리 인지를 깨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경제 전체를 보면 10년이다 그러면 대략 한 2년 정도는 회색 영역일 거고 2년이 불황 네, 그리고 나머지 한 6년 정도가 호황일 텐데 네. 그 긴 시간을 쇼치면서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견뎌낼 수 있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달러로 저축하자. 그리고 달러로 저축하게 되면 몇만 불 또는 몇천 불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쵸. 외화예금 통장이 쌓이고 또 주식의 잔고가 쌓이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다가 환율이 급등했을 때 한번 열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화하자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달러로 가지고 있자 이런 그렇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그 굉장히 28년차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해 주시는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라는 것은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 주셨던 그런 아주 특이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달러라는 자산을 활용하시면은 불황에서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제가 그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에서 약간 어떤 분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좀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 되게 어렵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 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증자가 너무 많아요. IPO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대주주가 주식을 파는 이벤트가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트업이 창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회사를 키워서 벤처 캐피탈에게 돈을 받아요. 그래서 시리즈 A, B 투자를 받아서 네. 회사의 매출이 나오고 이제 흑자가 날 전망들이 보일 때 상장하잖아요. 그리고 상장한 다음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보호 예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대주주나 벤처 캐피탈에 가지고 있었던 지분들을 주식시장에 상장한 다음에 얼마 파냐, 그렇죠. 얼마에 파냐, 뭐 이런 옛날부터 투자했던 사람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오랫동안 투자했으니까 팔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받아주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미래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상장 공모 시장에서 뜨겁게 달궈졌던 기업들의 장기 성과를 살펴보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뭘 뜻하냐면 대주주나 벤처캐피탈이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받아서 창업자 이익을 누리는 건 참 그건 좋은 일인데 경제로 보면 좋은 일인데 주식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보면 물량 부담이 되는 경우도 종종 많고 호구도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일반적으로 좀 많이 벌어지고 또 이번에 최근에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모 제약회사만 하더라도 지난 한 3년간 벌써 4년간 3번 증자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증자를 통해 대주주도 참여하고 막 그래서 희생을 했으면 좋은데 또 대주주 실권하고 막 그런 걸 봤잖아요. 이런 일들을 쭉 겪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 일단 너무 이거 대주주들이 경영에 있어서 일단 하는 일들이 좀 문제가 많은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도 되게 많이 되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배당을 또 안 줘요. 당연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지분이 희석되잖아요. 희석이 뭐냐면 물에 이제 우리가 우유를 떨어뜨리면 물 자체의 색깔은 좀 이렇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 물의 우유분은 얼마 안 되겠죠. 근데 그 우유를 계속 타기 시작하면 점점 이 우유 색깔이 되는 하는 것처럼 이전에 존재했었던 대주주의 지분이 이제 물이었다면 그 물이 점점 주는 셈이잖아요. 우유가 들어오면서 내 거 뺏기는 느낌이죠. 그러면서 대주주들의 입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0% 정도 대주주였는데 증자를 여러 번 해서 10% 대주주가 됐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갑자기 그 많은 주주들의 희생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돈으로 사업에 성공을 해서 큰 이익을 냈다라면 그걸 배당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배당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 지분은 10%밖에 안 되니까 100억 배당해봐야 자기 10억밖에 안 되고 그것도 금융종합과세 때문에 46%라는 고세율을 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대주주들 입장에서 100억 그냥 우리 회사가 들고 있으면 다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돈인데 굳이 남한테 주주들한테 나눠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배당이 적은 나라가 된 거죠. 그걸 이제 이익 대비 배당의 비율,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데 배당 성향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바닥에서 두 번째인가 뭐 그래요. 이만큼 배당을 안 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이 이제 또 하나의 충동을 갖게 돼요. 어떤 충동을 가지냐면 장기 투자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아주 혐오해요. 제가 증권사 다니면서 고객들 일반 고객 대중 세미나를 할 때 고객에게 질문이 나오죠. 뭐 어떤 회사 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 회사 펀더멘탈 좋으니까 장기 투자 하셔야죠. 라면 화를 버럭 냅니다. 그놈의 장기 투자 소리 염증이 난다. 오늘도 내가 속았네. 그러고 쾅 닫고 나가시는 분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저는 이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회사가 주가만 좀 오르면 증자 때려버리거나 아니면 대주주가 자기 주식 매도해버리고 또는 자사주 보유하던 거 팔아버리고 아니, 거기다가 배당도 박사님이 안 주고. 얘기해 주신 게 이게 진짜 뼈를 때리는 얘기고 증권사 나오셔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마음껏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뭐 다 동의합니다. 국민연금사 할 때 저는 동의합니다 한마디로 하는 걸로. 국민연금사 할 때 제가 하도 호되게 당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였거든요. 아니 그거 안 좋은 거는 이미 지금 현실 아니냐. 만약에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 질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희망을 찾지 말고 글로벌하게. 그래서 우리 이효석 팀장의 책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어야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량 기업들은 국내에 있냐 해외에 있냐를 굳이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세요라는 말을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량주, 글로벌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 될 일이지. 뭐 한국 주식이에요? 그 뭐 한국이라는 레떼를 달면 갑자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뭔가 다른 어떤 독자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신흥 시장이에요. 한국 주식 시장 보다가 중국 보면요, 한국은 선녀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주 그렇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급속히 성장하며 성장에 너무 매출 성장에 너무 목을 메고 또 외환위기 트라우마 때문에 어떻게든 주가 올랐을 때 자금 마련해놔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재무 행동들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 이런 거고 아무튼 이런 여러 연유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성향을 지니냐면
기업의 펀더멘탈이랑 주가에 그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들이 나옵니다. 뭐 윤모씨 테마주, 뭐 이모씨 테마주가 막 횡행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성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누구 테마주라는 게 왜 나오냐 하면 기업의 기본적인 펀더멘탈보다는 재료로 움직이는 게 더 주가를 잘 설명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내재의 가치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글로벌하게 시야를 넓히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가가 폭락하는 금융위기급 또는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급 정도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 우량주만 빠지는 게 아니라 다 빠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나라 우량주 중에 좋은 거 있으면 사는 거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우량 부동산 중에 싼 거 있으면 사는 거고 글로벌하게 우량 주식이 있으면 사는 거지 뭘 그걸 너무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라고 구분하지 말고 나라에 대한 어떤 구분 이런 거는 이제 정말 옛날 이야기고 저는 글로벌한 주식들 속에서 우리나라 한국도 그 잣대에서 판단해서 이 회사는 진짜 글로벌 경쟁력도 있고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 때 싸냐 비싸냐를 판단하면 될 일이지 이게 어느 나라 회사냐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냉정하게 그죠? 우리는 투자를 할 때 항상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낙관적 편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냉정하게 봤을 때 미국 기업하고 비교해봐도 우리가 좋은 회사가 맞는 건지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아주 뼈를 세게 때려 주셨습니다. 뭐 그러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뼈 때리는 말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의 질문은 그러면 자 이제 오늘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걸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불황이 왔을 때 대비를 하기 위해서 현금이 아니라 한 단계 나가서 달러를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약간은 비판적 사고를 얘기해 주셨고 사랑에 빠지지 말자. 아니 좋죠. 좋은데 사랑에 빠질 것까지는 없지 않냐. 요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러면 이제 저희의 질문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 질문은 위기가 오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저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만장일치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진짜 많이 느꼈는데 2008년 이제 뭐 은행 다닐 때였는데 그때 이제 높으신 분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그룹 내에 여러 이코노미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코노미스트가 있습니다. 각 그 금융그룹 내에 회사가 많잖아요. 저는 은행 이코노미스트고 뭐 연구소에서도 오시고 증권사에서도 오시고 보험사에도 오시고 또는 외부 기관에도 불렀어요. 근데 이제 2008년 초였는데 전부 2008년 우리나라 경제가 대단히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경제 성장률은 무조건 5% 난다. 환율 800원 간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정말 등골이 서늘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역사 공부를 했으니까 돈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걸 잘 알거든요. 이게 1929년, 1929년 그 유명한 예일대의 피셔 교수님께서 그 피셔 방정식의 그 피셔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929년 대공황 직전에 우리는 고원 경기를 누리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러니까 영원한 고원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대관령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높게 올라갔더니 거기가 평지가 이렇게 펼쳐져서 옆으로 완만하게 가다가 다시 대관령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장이 옆으로 계속 되는 현상을 고원경기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이죠. 경제학자들. 근데 그 고원경기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고 계속 고성장이 지속된다라고 말할 때 자산시장에 그게 다 반영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성장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2008년 초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 할 것 없이 다 비쌌잖아요. 심지어 원화의 가치도 그때 900원까지 가면서 지난 20년 중에 가장 비쌌어요. 원화의 가치가. 달러는 가장 쌌고. 그러니까 이럴 때 저는 그때 달러를 샀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성공하기 시작한 첫 걸음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가장 싼 게 달러더라고요.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는 게 제일 싸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걸로 만장일치가 돼서 낙관적인 이야기를 할 때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낙관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비관론자가 제거돼요. 사라집니다. 탁탁 사라집니다.
한 명씩 마이크를 뺏기는 거죠. 아무도 그 사람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마이크를 뺏긴다고 저희는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들이 빚어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유명한 낙관론자들이 입을 다물기 시작하는 시기가 와요. 유명한 낙관론자들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유명한 비관론자들이 입을 다물기 시작하는 시기가 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쫓이다 지친 거지.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분조차 또 포기할 때 자기가 잘못 봤습니다. 그럴 때가 지나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 사실 비관적인 포인트를 놓친 건 아니었는데도 그쵸. 틀린 것처럼 된 거잖아요. 지치다가 지친 결국 거죠. 버버린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 비판조차 수용이 안 되는 시기가.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을 이제 추정해 보면 내 말이 맞긴 맞는데 이거 버블인데 이거 터질 건데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더 오르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버티고 내가 잘못 봤나 봐요.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은행 간 게 증권사에서 못 버티고 간 거거든요.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책으로 그런 걸 썼어요. 네. 그때 나왔던 책들에 보면 특히 그 중국의 그 올림픽 끝나고 중국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책에다가 겁도 없이 쓰고 그랬었었는데 그 왜 그런 일이 되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도취되고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는데 재수 없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싫거든요. 너 꺼져. 그렇죠. 너 뚱땡이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가 종종 벌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네. 금융시장에 낙관론만 넘쳐오르고 전부 다 좋은 이야기만 들리기 시작할 때 달러를 더 열심히 사야 돼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벌써 이제 한 반쯤 왔죠, 그죠? 반쯤 그죠. 예, 벌써 비관론자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맞아요. 또 비관론자가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것도 주가 빠진다도 아니고 탄력이 둔화된다 말을 했는데도 막 욕설이 나오는 댓글을 저는 뭐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그분이 앞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겠다. 저런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험악했어요, 분위기가. 작년에 제가 뭐 5월 달부터 막 숏캐시 외칠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아직 안 된다. 근데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설문조사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또 했어요? 2,3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하락장은 아니잖아. 상승장은 상승장인데 상승장이 초입에 있는 것 같아요? 후반에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아니면 버블인 것 같아요. 버블은 한 15% 정도 됐고 상승장 후반에 있는 것 같아요가 60%였어요. 네. 그렇다면 그건 아직은 괜찮은 거죠. 왜 그러냐면 시장이 과열돼 있다라고 느끼고 시장이 후반이다라고 느낀 분이 있으면 조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직은 건전한 상황이다. 아직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적극적으로 사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도. 적립 투자하자. 또 분산하자. 그래서 제 책은 그 두 타겟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력은 2030한테 지금 네. 자산을 막 축적하시는 분들한테 달러로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렸다라면 두 번째 이제 뒤에 책의 후반부에 가면 저 같은 4050들이 이제 또 달러에 올인하는 게 너무 위험이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베팅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자산 배분 전략도 또 해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5대5로 가거든요. 달러 5, 원화 5로 이렇게 자산을 배분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서 보니까 달러의 비중이 계속 줄고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 한국 국내 주식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국내 주식 작년에 투자해놨던 걸 조금씩 팔아서 계속 지금 달러를 사고 있습니다. 저는 비중을 맞춰놓는 네, 거죠. 비중을 다시 맞추는 거죠. 그래서 꼭 지금 달러 자산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자산 배분의 원칙에서 보았을 때 지금은 원화 가치가 오르고 원화 자산의 성과가 좋아서 원화 자산의 규모가 부풀러 있을 때는 좀 많이 오른 원화 자산을 비중을 줄여서 저평가된 달러, 특히 달러 중에서도 최근에 금리 때문에 불안한 채권을 계속 사고 또 부동산 관련돼 있는 리츠 자산도 사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박사님 방금 얘기해 주신 거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얘기 오늘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가 내일 가서 당장 달러 사야지. 이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0이라는 자산 중에서 조금씩 비중을 높여간다.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다가 조금씩 한다. 이 비중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주 좋죠.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50 그리고 한국 주식이 50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한국 주식이 많이 올라서 이게 비중이 높아졌어. 그럼 얘를 줄이고 얘를 좀 산다는 개념인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로 가서 막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비중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정할 수 있다. 그런 개념. 그래야 느긋해지거든 또. 이거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도 맨날 틀렸어요, 여러분. 정말 주식시장, 자산시장에 방향을 맞춘다라는 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경제라는 게 경제적 요인으로만 움직이면 정말 좋고 저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지난 3년 동안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트럼프가 갑자기 관세 부과한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때 2018년 초에 그 블룸버그나 이런 그 조사를 하면요, 올해의 경제 불안 요인 뭐 이러면 전부 다 금리 인상이었지. 맞아.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부각되고 관세 전쟁이 날 거라는 거 전망한 사람들 한 명도 없었어요. 또 더 나가서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갑자기 핵심 부품 수출 중단할 거라고 예측하신 분 계셨어요? 없죠.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그리고 올해 또 이렇게 백신 접종이 미국이 저렇게 벌써 다 끝나버리고 한국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신 분 계셨습니까? 작년 이맘때? 없죠. 이게 그렇게 급하게 빨리 백신이 나오겠냐를 갖고 백신 회의론이 무성했잖아요. 이게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닌 시장에서 경제 외적인 요인이 너무 많아요. 정치, 전염병, 전쟁, 혁명, 그리고 광기. 어떤 자산에 대한 광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을 잘 예측해서 돈을 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하면 좋지만 그거 이외에 내가 틀릴 수 있을 때를 대비한 전략도 좀 갖고 가면 숨이 길게. 처음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50억 이상의 돌아가실 때 기준 우리나라 0.1%의 최상위 부자가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송 안 봐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불황에 은퇴하고 싶은. 다시 말해서 환율이 급등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초우량 자산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을 때 내가 그걸 사면서 나 이제 회사에 사표를 던질 수 있는 이런 삶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에서 나와 있는 달러 자산 투자 전략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까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박사님 새로운 신간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책에 대한 소개이기도 했지만 박사님이 그동안 재테크를 하시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우리 젊은 친구들 그리고 지금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한테 정말 솔직 담백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걸 뭘 하시고 뭘 하세요 이런 개념보다는 장기적으로 5년 10년 동안 투자를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 자세와 어떤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이호석 아카데미 시즌2 진행되고 있잖아요. 메인 강사님이신 홍 박사님의 환율 강의 또 잘 듣고 계시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중간고사 만점 받으신 분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홍 박사님의 신작을 홍 박사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홍 박사님의 신작을 10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잘 보시고요. 만점 이거 제가 문제를 좀 어렵게 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내서 그거 다 맞으신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하겠습니다. 박사님 해주실 거죠? 사인?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중간고사 잘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